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주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17번째, 원자번호 17번 염소입니다. 소독약과 독가스 등 위험한 이미지가 강한 염소가 실제로 위험할지 혹은 유용할지 다양한 염소의 작은 뒷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염소의 발견은 다양한 원소 발견에 관련되었지만 여러 이유로 최초 발견자가 되지는 못했던 스웨덴의 화학자 칼 비렐름 셸레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셸레는 염소가 함유된 강산인 염화수소산, 즉 염산을 이산화 망가니즈와 반응시켜 최초로 염소를 분리해냅니다. 당시 얻어진 다양한 금속 산화물 혹은 광물들을 염산이나 질산, 황산과 같은 강산과 반응시켜 일어나는 현상과 얻어지는 물질을 분석하는 것이 화학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셸레의 실험은 분홍분홍해서 아름다운 염화 망가니즈와 물, 그리고 염소 기체를 만들게 됩니다. 노란색 혹은 연두색의 염소는 누가 봐도 무언가 새로운 물질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 자극적인 냄새와 성질까지 말이죠. 셸레는 염소를 탈플로지스톤 염산 공기라 불렀습니다. 여전히 플로지스톤설이 사용되었던 시대였고 이미 알려져 있던 염산을 이용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명칭을 보면 예상할 수 있듯 셸레는 염소의 분리에는 성공했지만 하나의 원소가 아닌 화합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뒤를 이어 붕소부터 종종 등장하는 게이 리삭과 테너드 듀오도 염소 분리를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난관을 해결하는 것은 어김없이 원소 발견 장인 험프리 데이비경입니다. 데이비경은 셸레의 실험을 다시 재현하며 발생하는 물질을 분석하였고 이로부터 염소가 화합물이 아닌 하나의 원소임을 확신합니다. 염소의 분리는 셸레가 성공했지만 염소의 발견은 데이비경의 업적으로 이야기됩니다. 데이비경은 염소 기체의 연두빛 색상으로부터 연두색을 뜻하는 그리스어 클로로스로부터 클로린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염소는 주기율표 17족에 속한 원소입니다. 17족 원소들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할로젠입니다. 하지만 할로젠의 시작은 다른 무엇도 아닌 염소였죠. 가장 대표적인 강산 중 하나인 염산과 가장 유명한 강염기 물질인 수산화소듐 혹은 수산화나트륨 간의 화학 반응입니다. 이들은 뒤섞였을 때 산과 염기가 반응해 중성이 되는 중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산의 특징인 수소 양이온과 염기의 핵심인 수산화 음이온이 결합해 HOH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다시 써본다면 H2O, 즉 물입니다. 산과 염기가 중성의 물을 만들어내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중화 반응의 핵심은 아니지만 사용된 산과 염기에 존재하는 카운터 아이온들은 염을 형성합니다. 염산과 수산화소듐의 경우라면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염인 염화소듐인 소금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염을 그리스어로 할로라 칭합니다. 할로젠이라는 표현은 결국 염을 만드는 원소들을 의미합니다. 17족 모든 원소들을 할로젠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그 의미상 풍부한 양과 안정성으로 실제 염과 화합물을 형성하는 4개의 원소로 한정되기도 합니다. 플로린과 염소, 브로민과 아이오딘이 대표적인 할로젠이며 각각 분리와 발견 시기가 구분되기도 혹은 일치하기도 하지만 염소가 유독 빠른 시점에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할로젠이라는 명칭은 1811년 요한 슈바이거가 염소를 부르는 데 사용하며 초기에는 그룹이 아닌 하나의 원소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17족 할로젠 그룹이 만들어진 것은 규소의 발견자이자 화학의 거장 옌스 야코브 베르셀리우스에 의해서 1826년 이루어집니다. 염소도 원소이자 물질인 만큼 3가지 상을 갖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연노란색의 기체 형태지만 온도를 낮추거나 압축하면 간단히 액화됩니다. 액화 염소의 발견 역시 위대한 과학자에게서 이루어지는데 1823년 마이클 패러데이에 의해서입니다. 실제로 관찰할 일이 많진 않지만 냉각하면 아름다운 색상의 고체 염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가벼운 원소들에 비해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아 염소는 상변환이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물론 유출되면 매우 위험하니 상변환할 일이 크게 있진 않습니다. 염소는 17개의 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번호 17번 원소입니다. 중성자는 18개를 갖는 형태로 클로린 35를 이루거나 20개의 중성자로부터 클로린 37의 두 동위원소 형태가 안정합니다. 두 안정한 염소 동위원소 존재량은 클로린 35가 75.77% 그리고 37이 24.23%로서 약 3배가량 차이납니다.
염소에 대한 질량 분석 결과에서도 클로린 35와 37의 비율이 관찰되며 그로부터 35.45g/몰의 원자량이 계산됩니다. 두 개의 염소 원자가 결합해 Cl2의 염소 분자를 형성하는 만큼 Cl35끼리, 37끼리 혹은 하나씩 결합해 분자량의 분포를 만들기도 합니다. 7개의 최외곽 전자를 갖는다는 특징은 염소 분자의 형태부터 염을 간단히 만드는 할로젠이라는 성격까지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염소의 독특한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지구와 다른 거대 충돌 속에서 태어난 일종의 쌍둥이입니다. 과거 테이아라는 거대 천체와 초기 지구가 충돌하며 고체와 용융물, 기체가 뒤섞인 형태가 만들어졌으며 떨어져 나간 물질들은 뭉쳐 위성인 달이 되며 지구의 내부 양쪽 극에는 독특한 암석층이 형성됩니다. 지구와 달의 특별한 기원이지만 근원은 같았으나 지금은 달라진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와 달의 성분은 거의 유사하지만 염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력이나 대기의 유무 등은 암석 내 물질의 휘발성에 관여하게 됩니다. 다양한 달 암석의 성분 분석 결과 지구에서의 중앙해령 심해 현무암과의 비교해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같은 플루오린 농도에서 더 많은 양의 염소가 지구 암석에 남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염소의 존재량보다 염소 동위원소 비율에서 보이는 차이입니다. 지구나 운석, 화성 등 다양한 암석들의 클로린 37 비율은 성운에 추정되는 비율보다 더 높은 양을 갖습니다. 하지만 달의 경우에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클로린 37이 확인됩니다. 염소 동위원소는 달의 휘발성 물질이 보편적으로 고갈된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행성 진화 전반에 걸쳐 가스 제거에 대한 민감한 추적 원소로 사용되죠. 염소를 기준으로 한 탐사는 최근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럽 우주국과 러시아 연방 우주국이 참여하는 화성 탐사 계획인 엑소마스는 화성 궤도에 진입해 가스 분포에 대한 분석과 지도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화성에서의 화산활동 지표가 될 수 있는 염소 또는 황 기반 가스에 대한 추적을 하던 중 염산이라 불리기도 하는 염화수소 기체가 관측됩니다. 하지만 매우 먼 장소에서 동시에 검출되었다는 사실과 화산활동으로 예상되는 다른 가스가 없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확인됩니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과정으로 화성의 먼지 많은 표면에 묻혀있던 증발된 바다의 잔재인 염화소듐이 바람에 의해 대기 중으로 들어 올려집니다. 햇빛은 대기를 따뜻하게 해 먼지와 만년설에서 수증기를 방출시킵니다. 염분 먼지는 대기의 물과 반응해 염소를 방출하고 염소는 수소를 함유한 분자와 반응하여 염화수소를 생성합니다. 추가적인 반응으로 과염소산 염 형태로 표면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먼지와의 상관관계가 관찰되는데 남반구의 계절적 가열과 관련된 과정인 먼지 활동이 증가할 때 더 많은 염화수소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염소를 발생시키려면 수증기가 필요하고 염화수소를 형성하려면 물의 부산물인 수소가 필요합니다. 물은 이 화학에서 매우 중요하며 화성의 물에 대한 작은 단서이기도 합니다. 수소 이야기가 나왔으니 약간 주제를 바꿔 수소 결합에 대해 재미있는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소 결합은 다른 특정한 원자에 연결된 수소가 전자를 빼앗기며 어느 정도의 양전하를 갖게 되어 주위 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현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물에서 관찰되는데 액체 상태인 물보다 고체인 얼음이 수소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격자로 인해 더 큰 부피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밀도는 낮아져 물에 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소로부터 충분한 만큼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을 전기 음성도라 부르는데 라이너스 폴링의 전기 음성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수소는 2.1의 값을 갖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값을 갖는 원소들은 수소로부터 전자를 끌어당겨 올 수 있고 반대로 더 낮다면 수소에게 전자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수소 결합은 질소와 산소, 플루오린의 세 가지 원소가 수소와 결합한 경우 가능합니다. 수소보다 훨씬 높은 전기 음성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결과물은 암모니아와 물, 플루오린화 수소입니다. 그런데 염소도 3.0의 값을 가져 질소와 같은데 염소는 왜 안 될까요?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염화수소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원자의 크기가 더 크다는 차이점 등으로 인해 수소 결합을 할 정도로 강하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가장 특별하게 화학적 성질과 변화가 나타나는 조건은 고압 환경입니다.
이미 고압에서 다양한 원소들이 형태를 바꾸는 예시를 여러 차례 원소 이야기에서 살펴봤습니다. 염화수소를 고압 조건에서 분석했습니다. 라만 분광법을 통해 확인한 바 규칙성이 변화하는 모습과 구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압력이 높아질수록 점차 특징적인 피크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결정 구조를 계산한다면 적당한 수준의 압력에서는 염화수소 역시 수소 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높은 압력에서는 수소들이 분자 구조에서 벗어나 압축되어 존재하는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고압에서 온도 조건을 변화시키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관찰했을 때 수소는 연결고리처럼 중간에 위치하며 수소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하얀색으로 표시된 수소 원자 주위의 작은 푸른 영역은 수소가 존재하는 확률 밀도 계산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증가하며 정해진 위치 이외에서 수소가 발견될 확률이 압축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염화수소는 무색 투명한 기체이며 액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압력이 높아지며 수소 결합을 형성하고 결정성을 이루며 단파장의 빛을 흡수해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염화수소는 붉은색을 거쳐 모든 가시광선 빛과 상호작용해 새카만 색상의 물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염화수소도 고압에서는 수소 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염화수소만큼 중요했던 또 다른 물질, 바로 염화소듐입니다. 소금으로 대표되는 염화소듐에서도 고압이 가해지면 특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염화소듐은 소듐 양이온과 염화이온이 번갈아 배치된 형태입니다. 각각 플러스 1의 양전하와 마이너스 1의 음전하를 갖는 만큼 입방체 형태로 번갈아 배치되며 NaCl이라는 1대1 비율을 이룹니다. Na가 플러스 1, Cl이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 이온을 형성한다는 지극히도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태는 사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압력이 가해지며 염화소듐은 Na3Cl, Na3Cl2, Na2Cl, Na4Cl3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갖습니다. 이는 마이너스 2 산화수의 염화이온이나 마이너스 3 산화수의 염화이온 혹은 그 중간적인 형태들을 만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토록 특별한 염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용액에 전기를 흘려보내 전기 에너지로 산화와 환원을 일으키는 전기분해 반응입니다. 물에 던져 넣으면 폭발한다는 소듐을 얻고 싶은 학생들이 적당히 추론해 물에 소금을 녹이고 전기를 흘려보내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곤 합니다. 사실 다들 그런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수소 기체 발생과 함께 원하는 소듐 대신 연녹색의 염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가정에서 실험한다면 위험한 상황이지만 염소를 생산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소금물에 전기만 흘려보내면 되니 간단합니다. 염소와 함께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 소듐이 얻어지기 때문에 클로르알칼리 생산법이라 부르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바닷물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염소를 분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본다면 바닷물에 소금이 녹아있고 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막상 바닷물이 입에 들어오면 생각보다 더 심하게 짠 맛에 불쾌할 정도입니다. 염분 농도로는 3.5%에 불과하지만 쓰거나 떫을 정도로 짠맛으로 느끼게 되죠. 소금은 짜다는 사실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짠맛은 음식에 간을 맞추는 것 외에도 특별한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양념된 많은 종류의 음식들은 단맛과 짠맛의 조합과 같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소금은 정말 짠 게 맞을까요? 소금의 짠맛은 NaCl이 해리되어 발생하는 물질 중 소듐 양이온이 핵심일까요? 혹은 염화이온이 핵심일까요? 소금 농도에 따른 맛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1000mmol 농도 내외로 우리는 쓰거나 신맛으로 느껴지는 맛의 관점에서 혐오스러운 짠맛을 느끼게 됩니다. 1000mmol이라는 양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환산한다면 밀리를 제거해 1몰 농도로 다시 써볼 수 있습니다. 몰 농도는 1리터의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개수의 분자 혹은 이온이 용액 속에 있을지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단위입니다. 일종의 농도인 셈이죠. 소금의 경우 분자량을 통해 계산한다면 58.45g의 소금이 녹아있는 1리터의 소금물인 셈입니다. 리터는 우리가 마신다고 상상하기에 너무 많죠. 100ml로 줄여본다면 5.845g의 소금이 녹아있습니다. 100ml의 물은 종이컵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약 5.8g의 소금은 티스푼 하나를 가득 채운 소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종이컵에 소금 한 스푼을 넣고 마신다면 느껴질 짠맛에 혀가 찌릿찌릿 상상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적은 적당한 농도의 소금물은 불쾌하지 않은 짠맛을 느끼게 합니다. 이때 작용하는 수용체는 ENaC로서 표피 소듐 이온 채널을 의미합니다. 적당한 농도의 염분은 소듐 이온을 통해 짠맛을 느끼게 하며 이는 음식의 간을 맞춰 기분 좋은 맛을 느끼게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보다 더 낮은 농도의 소금일 경우인데 이때는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작용하는 수용체는 미각 수용체 1형으로 불리는 T1R 계열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단맛과 감칠맛을 느끼게 하는 수용체라는 것입니다. 짠맛에 소듐 이온이 관여했다면 T1R에는 염화 이온이 작용합니다. 최근 알려지기 시작한 재미있는 사실이죠. 염화 이온은 감칠맛을 느끼게 하는 표준 미각 물질과 유사하게 낮은 농도에서도 수용체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음식 간이 맞아야 더욱 맛있게 느껴지는 것, 아주 적은 양의 소금이 단맛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쩌면 염소가 작용하며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도 표백제나 살균제 등 염소의 사용은 일상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용한 만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화학학 채널의 다른 영상들이나 흔한 강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조금 더 극단적인 이야기들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염소 화합물은 할로젠들로만 이루어진 클로린 트라이플로라이드입니다. 플로린이나 염소나 모두 7개의 최외곽 전자를 갖고 있는 만큼 이미 풍부한 전자가 있으며 단 하나만 더 추가되면 옥텟 규칙에 의해 안정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클로린 트라이플로라이드는 사자 한 마리와 호랑이 3마리를 한 우리에 가둬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접촉 점화성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산소를 공급하거나 온도를 높이는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점화의 조건이 아닌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불타기 시작하는 특징입니다. 물에 닿아도, 모래나 성면에 닿아도, 옷감, 나무, 유리 등 잘 타는 물질부터 일반적으로 아예 타지 않는 물질까지 닿기만 하면 불탑니다. 유리도 녹고 불타고 사고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이미 다 타고 남겨진 재에 닿아도 다시 불타기 시작합니다. 플로린과 염소로만 이루어진 이 분자는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텅스텐이나 몰리브데넘, 그리고 강한 금속의 대명사인 타이타늄과 닿아도 반응합니다. 강도가 높은 전기 전이 금속들도 산소와 닿은 것처럼 산화되며 휘발성 플로린 화물을 만들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리듐이나 백금, 그리고 산화되지 않는 화학적 비활성 금속인 금과 같은 귀금속들도 기본적으로 갖는 내산성이 무색하게끔 부식됩니다. 클로린 트라이플로라이드에 의해 문제되지 않는 원소는 단 3개뿐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며 평소에 산화될까 우려하는 철과 구리, 그리고 니켈입니다. 이들 역시 반응해 플로리나물을 만들지만 금속 표면에 투명한 형태로 플로리나물 층이 형성되어 더 이상 산화되거나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해 반도체 공정이나 표면화학에 사용되는 증기증착 반응기를 세척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붙어있는 다른 원소들을 모두 다 산화시켜 제거하지만 철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무엇이든 녹이고 태운다는 성질은 분명 공포스러우며 이와 같은 위험성은 안전기호로 표기됩니다. 클로린 트라이플로라이드는 4개의 기호가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껏 이야기했던 산화성, 그리고 당연히 예상되듯 다양한 종류의 인체 독성, 유입 시 발생하는 급성 독성, 3종류 금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화시켰듯 부식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연두색의 증기로 관찰되는 염소 자체에서 더 큰 불안감을 느끼진 않으신가요? 과거로부터 녹색은 독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염소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죽음과 관련된 독성 그리고 색상 때문인지 염소는 독가스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독입니다. 물리적인 힘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하면서도 은밀하고 위험한 방식이 독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1차 대전에서도 화학 무기가 다수 사용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1914년 프랑스가 독일에게 살포했던 최루가스입니다. 최루가스는 무색 혹은 연노랑색을 띠며 의외로 향긋한 향을 갖는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순간 정신없어지겠지만요. 이후 1915년 오늘의 주제인 염소 기체 자체가 화학무기로 사용됩니다.
연두색의 색상을 갖고 우리가 상상하는 표백제 냄새를 갖습니다. 조금 더 후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후추향과 파인애플 향의 혼합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화학 무기로 포스젠과 다이포스젠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색이며 갓 베어낸 풀향으로 느껴집니다. 물집을 만들어 전투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용도인 겨자가스는 이름대로 황갈색의 색상과 함께 마늘 냄새 혹은 겨자 냄새를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화학 무기의 분자 구조들에서 공통적으로 염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염소가 추가된다고 모든 것이 독이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염소를 붙이는 이유는 생체에 작용하는 활성이나 유지력, 안정성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염소가 이 모든 작용이 가능한 특별한 원소라는 것이겠죠. 의약품의 분자 구조에서 수소를 염소로 한두 개 치환했을 때 약효가 10배, 100배, 그리고 1000배 이상 향상되는 결과를 다룬 201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발표 논문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염소 한두 개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염소는 흔히 약물 분자 계질에 사용되는 플로린보다도 더욱 강한 쌍극자임을 가지며 흔한 탄소 구조들과는 정반대로 극성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일반적인 조건에서 수소 결합까지는 이루지 않았지만 분명히 강한 상호작용을 이루게 됩니다. 메틸기를 붙여 약효를 올리는 메틸 매직 효과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 PLD2나 S1P1과 같은 약에 대해서 메틸화는 약효를 590에서 2135배 증가시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염소의 효과는 매직 클로린이라 불리며 다양한 의학 분자에 사용됩니다. 염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계속되면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흔하죠. 간염을 예로 든다면 알코올성, 바이러스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간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간염은 간 섬유증이나 경화로 발생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간암으로 더욱 심각하게 발전하기도 합니다. 간암이나 결장암, 위암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만성염증이기도 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염증이 암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암 사례의 약 16%를 차지한다는 결과는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 세균 유발 염증과 바람을 도구 삼아 추적하게 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한두 번쯤 들어본 적 있는 위험한 세균입니다. 위에 유문부를 의미하는 파이롤루스에서 발견되어서 이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위궤양과 위암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헬리코박터에 속하는 헤파티쿠스와 쥐를 이용해 추정 연구와 분석을 시도했는데 쥐에게서 인간의 염증성 장질환과 유사한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주 동안 쥐들은 간과 결장에 만성 염증을 겪었고 이들 중 일부 쥐들은 결장암이 관찰됩니다. 염증이 암으로 심화되는 원인 파악을 위해 DNA, RNA 및 단백질에 대한 약 12가지 유형의 손상을 측정합니다. 신체 면역체계가 병원균이나 세포 손상을 감지하면 대식세포와 호중구라고 불리는 세포의 유입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이 아닌 결장에서는 호중구가 가정용 표백제의 주성분이기도 한 차하염소산을 분비합니다. 차하염소산은 세균을 죽이는 살균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주변 조직으로 누출되어 대장의 상피세포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그 결과 DNA와 RNA의 염소 손상 생성물 중 하나인 클로로사이토신의 수준이 염증의 중증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단백질에서 또 다른 염소 손상 생성물인 클로로티로신이 확인됩니다. 염증이 장기화될수록 호중구에 의한 염소 화합물 분비가 계속되며 이는 유전물질과 단백질을 변성시켜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염소는 체내에서 살균작용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직접 일으키기도 하는 셈입니다. 결론입니다. 염소는 높은 반응성을 가져 이로부터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원소입니다. 그 특징 때문에 할로젠이라는 명칭으로 구분되는 17쪽에 속하지만 과거에는 할로젠이 염소 그 자체였습니다. 소량의 염화이온은 우리에게 짠맛 대신 단맛과 감칠맛을 유발하는 특별한 원소입니다. 염소는 높은 반응성과 전기 음성도를 활용해 약효를 개선하고 살균 표백 작용에 사용되는 등 위험한 만큼 유용한 원소이기도 합니다.